안녕하세요. 달달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최정희, 이슬기 님이 지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주식 왕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본사항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목차만 읽어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또 책을 읽으면서 주린이인 제가 많이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파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되죠? 정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가요? 종목은 망해도 한국은 안 망한다에 베팅하는 법, ETF. 이 3가지 파트를 들으시면서 주린이로서 많은 유익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주식책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되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대세 상승기에 시장에 들어오렴. 그래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진단다. 그런데 대세 상승기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번 코너를 잘 따라와 봐. 백화점, 면세점 등에 가서 쇼핑을 할 때 가장 많이 돈을 쓰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세일할 때? 그런데 세일 시즌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예쁜 물건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가보면 안 사면 꿈에 나와버릴 것만 같은 옷, 신발, 가방 등이 눈에 밟힐 때가 있다. 때마침 주머니에 돈도 넉넉하다면 그야말로 플렉스다. 플렉스는 힙합 노래에 자주 인용되며 부를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큰 돈을 써서 구입한 물건을 자랑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돈만 있어도 안 되고 예쁜 물건만 있어도 안 된다.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증시도 플렉스 시즌이 있다. 증시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대세 상승기다. 대세 상승기는 어떻게 포착할까? 경기 지표가 안 좋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금리는 낮고 갈 곳 없는 돈은 언제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증시로 들어온다. 대세 상승기의 초입이다. 반대로 대세 하락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언론에선 수출, 고용 등의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며 경기 회복에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는 하락한다면 약세장 진입 초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시가 대세 상승기 또는 대세 하락기에 진입할 때 주변에 어떤 신호음들이 울리는지를 잘 파악만 해도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예측할 수 있다. 상승기와 하락기의 신호음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해 이론화한 다우 이론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우가 고안한 이론이다. 이는 크게 6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강세장 태동기다. 전반적으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어둡고 언론엔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하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한데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아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고 일반 투자자가 판 주식을 전문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워 담기 시작한다.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그러한 때이다. 2번째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에 관심을 갖고 매수한다. 경기 개선 기대에 금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세 번째는 주식 초보자들도 증권 계좌를 트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경기 지표도 개선되고 주가도 연일 높아져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증시는 악재에 둔감해진다. 주변엔 강세론자들이 넘친다. 그러나 이때 주식에 잘못 투자했다간 상투 잡기 쉽다. 네 번째는 약세장 초입기다.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해 서서히 매도에 들어간다. 경기 지표는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당황하기 시작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악재에 둔감해졌던 시장이 점점 악재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는 악재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어 실제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때다. 이 시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식을 팔려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한다. 마지막은 침체기다. 주가 폭락세는 멈췄지만 상승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이 나타난다.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다. 다우 이론에서 증시는 6가지 국면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된다. 이 기간이 얼마 주기로 반복될지는 경기 흐름과 기업 실적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제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선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 주변 사람 10명에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지, 오를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이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답하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답하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한다. 투자자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해야 주식시장에선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얘기다. 박스권 하단에선 매수, 상단에선 매도. 증시가 흐름을 갖고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5년간 코스피 지수는 1800에서 2200선 사이에서만 움직였다. 박스권 학습 효과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가 1800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주식 매수를, 2200선까지 올라서면 주식 매도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이 가시화되었다. 경제 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3.7%로 떨어지더니 그 뒤론 자리야 3% 초반에 불과했다. 기업 실적은 코스피 상장회사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80조 원 안팎에서 정체되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이를 반영해 박스권에 머물렀다. 그러다 반도체 업황이 최대 호황기를 맞으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2017년 순이익 1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증시도 박스권을 탈출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던 것이 이 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만 이익이 늘어났을 뿐,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꺼지면서 증시는 다시 박스권 장세로 돌아갔다. 박스권 장세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경제 또한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도 정체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정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가요?
기술적 분석은 주가가 오를지 말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준다. 단, 확률은 확률일 뿐. 기술적 분석이 항상 답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자.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할까? 길이 막힌다면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국도가 낫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받아 알려주는 인기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해보자. 그 앱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라고 안내할 것이다. 운전자는 앱이 알려준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인기 앱이라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운전자는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가 막힌다. 명절 휴가철마다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대로 갔다가 망한 경험까지 있다면 아마 이 운전자는 앱이 알려준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탈 확률이 높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목적지는 같다. 그러나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제각각이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가 회복되고 A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A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 반대로 A 주식을 팔고 싶다. 언제 팔아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앞으로의 경기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지만 과거 주가가 어땠는지,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예측해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다. 전자를 기본적 분석이라 하고 후자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 매매할 종목을 선택하는 데 유용하다면 기술적 분석은 해당 종목을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정하는 데 좀 더 유용하다. 기술적 분석만 따져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단기 투자에 그쳐야 한다. 기술적 분석만 따질 경우 잘못하다간 조만간 상장 폐지될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분석은 쉽게 말하면 과거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그림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 일주일, 월 단위의 주가 흐름을 막대기로 표현하면 봉차트가 되고 주가가 일정 기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평균을 내고 그것을 선으로 이으면 이동평균선이 된다. 주가 흐름을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오르고 더는 못 오르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선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매수 신호, 줄어들었다면 매도 신호로 읽힐 수 있다. A 주가가 상장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 올랐는데? 곧 떨어지겠소. 계속 오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홀짝 게임처럼 절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의 주가 흐름,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 어느 한쪽의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해 왔는데 갑자기 봉차트에서 망치, 즉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서 꼬리가 길게 형성된 모양이 나타난다면 투자자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주가 하락이 곧 멈추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벗어나 올라와 있다면 조만간 이동평균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가가 저항선을 넘겨 상승한다면 당분간 추가 상승이 이어지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과거 경험상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매매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1만 원짜리인 주식이 반드시 1만 원에 거래되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 주식을 8천 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만 2천 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갖가지 생각이 모여 주가가 매일 변동한다. A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90%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A기업의 주가가 1년 뒤 2배 올랐다고 해도 그 과정에선 수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1년간 기술적 분석에 의한 상승과 하락 신호를 반복하며 주가가 지지선을 형성하고 저항선을 뚫고 다시 지지선을 형성했다가 저항선을 뚫는 과정을 반복한다.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주가가 떨어졌어야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고 주가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폭락한다면 하락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거꾸로 사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추세선을 형성한다. 이 추세선은 주가의 역사가 된다. 기술적 분석은 역사는 늘 반복되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주가도 그렇게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경제,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 한때 자동차, 휴대폰이 수출품 1위였고 관련 업체의 주가가 올랐으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미래를 먹여 살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의한 미래 예측은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불확실하다. 비가 오면 허리가 쑤시는 엄마는 오늘 허리가 쑤시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실제로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의 허리에 큰 질병이 생겨 툭하면 허리가 아픈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변화에 걸맞게 예측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종목은 망해도 한국은 안 망한다에 베팅하는 법. ETF. 한 종목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한민국의 상승에 돈을 걸어보고 싶다면 ETF를 골라봐. 옆집 아저씨는 바이오가 잘 된다고 해서 A 종목에 돈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되었다더라. 옆집 아줌마는 여행사가 잘 된다고 해서 B 종목에 돈을 넣었다가 다 날렸다더라. 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가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종목 하나가 망할 순 있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하긴 어렵지 않을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법, 상장지수 펀드 ETF는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ETF 10,000원어치면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살 수 있다.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을 묶어 만든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펀드다. 펀드이지만 한국거래소를 통해 평범한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지수의 움직임을 오차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 투명하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할 필요 없이 지수를 그저 따라가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낮은 것도 장점이다. 운용 보수는 ETF마다 조금씩 다르다.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니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종목은 망할 수 있어도 증권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ETF를 구매 대상에 넣을 만하다. 실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미국의 증권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신의 유서에 재산의 10%는 국채 매입에 나머지 90%는 모두 스탠더드 앤 푸어스 ETF에 투자하라고 썼다고도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 뽑은 200개 종목으로부터 주가와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통해 산출해낸 지수다. 한국 대표 시장인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 200개를 뽑아 넣은 걸로 만든 펀드라니 명실상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나 다름없는 상품이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코스피 200 추종 ETF를 사는 것을 코스피 시장을 샀다고들 표현하기도 한다.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코덱스 200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타이거 200이 이에 속한다. 한편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 미국 시장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베트남 증시를 따라가는 ETF도 상장되어 있으니 베트남 시장을 사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금값을 따라가는 금 ETF나 채권 수익률을 따라가는 채권 ETF 등 다양한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존재한다. 자산운용사의 능력에 따라 벌어지는 추적오차.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코스피 200 내 종목을 정해진 비중대로 ETF에 똑같이 담아야 한다. 코스피 200 지수 내 삼성전자가 20%, SK하이닉스가 8%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ETF 안에서도 같은 비중대로 담아야 지수와 ETF 수익률이 똑같이 간다. 그러나 똑같이 종목을 담다 보면 거래세도 내야 하고 매매 비용도 계속 발생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지수보다 순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수와 순자산 가치 간 차이를 추적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고객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채권 등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아주 약간의 추가 수익을 낸 뒤 매매 비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꾼다. 이를 잘하는 자산운용사라면 추적오차가 작고 못하는 자산운용사라면 추적오차가 크다. 다만 상장지수 증권의 경우는 ETF처럼 실제로 종목을 사고 팔면서 기초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기초지수의 움직임대로 수익률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없다. 지수는 잘 따라갔는데 투자 수요에 생기는 괴리율. 자산운용사가 기초지수를 잘 따라갔는데도 지수와 ETF 가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수요나 시장 환경 때문에 가격이 벌어지는 것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이 괴리율은 ETN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TF나 ETN은 그 가격이 추종하는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지수 근처에서 사자 혹은 팔자와 같은 주문을 낸다. 그런데 창고에 재고가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증권사도 확보한 물량이 있어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ETF나 ETN 상품이 예상치 못하게 인기가 많아져 이미 시장에 물량을 다 쏟았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면 ETF나 ETN 가격이 올라 괴리율만 커지게 된다. 실제 중국 주식 투자 붐이 일었던 2007년 10월, 한 중국 ETF가 상장 첫날 이 같은 이유로 괴리율이 벌어진 적이 있다. 21,500원짜리가 22,200원에 거래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국제 유가가 폭락해 원유 ETN을 사겠다는 수요가 급증하며 원유 ETN의 괴리율이 수백 %씩이나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해외 자산과 연계된 ETF, ETN의 경우 시장 간의 차이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은 모든 종목이 위아래로 하루에 최대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은 이런 가격 제한폭이 없다. 미국 관련 ETF가 담은 자산이 간밤 40% 이상 가격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ETF는 30%까지밖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10%만큼의 괴리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ETF는 거래량이 많고 추적 오차가 작으면서 괴리율도 낮고 비용이 저렴할수록 좋다. 지금까지 달달 책마루였습니다. 저도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지혜로운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